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1일 일요일 주말 스페셜 방송입니다. 자, 9월 1일 날 첫날인데 첫날이 일요일로 시작하면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9월입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아무리 빨리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보통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거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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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계속 그 시간이 숫자가 계속 진행이 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 굳이 구분을 하자라면 아날로그라고 했으니까 좀 디지털의 의미를 또는 디지털의 개념을 담고 있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거가 0하고 2를 사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0001, 뭐 01, 01, 01,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그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의사소통에 대해서 하물며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있고 뭐 인도어도 있고 그런 국가들의 모든 그 의미를 담는 단어들을 그 0하고 2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 디지털인데, 그렇게 이제 그 디지털처럼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런 개념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약에 크로노스의 시간만 똑딱 흘러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똑딱똑딱 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카이로스죠. 말하자면 우리의 뭐 노력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 카이로스 시간이 채워졌을 때,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축복이 또는 문제 해결이 또는 어떤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9월달 첫달 그리고 이제 벌써 4, 4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시간은 빠른 것 같긴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4, 4분기도 또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중에 그 이제 장마감 방송이 이제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잖아요. 거기 댓글을 보니까 어느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는 이분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뭐 그 장마감 방송이 보통 이제 우리 장마감이 3시 반에 이루어지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한 4시 정도에 올라오잖아요. 4시 정도 올라오니까 그 장마감 방송이 4시에 올라오는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4시가 되면 딱 그 유튜브 방송 스타일19 장마감 방송을 켜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자, 파블로프에게 과학계에서는 그 파블로프에게라든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동물들 중에 과학계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이 또 뭐가 있죠?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제 경제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증시에서도 그 여러 그 동물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하게 불마켓, 베어마켓 하는 황소, 곰 이런 동물들, 그리고 또는 그 연준이라든지 이런 그 매파, 비둘기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매라는 동물, 비둘기라는 동물, 이런 동물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그 경제계에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등장하는 동물이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자, 코끼리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그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태국의 하얀색, 흰색 코끼리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그 동물을 비유해서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태국의 하얀색 코끼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이잖아요. 저비용, 고효율.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어떤 사치품이라든지 어떤 가수유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이런 그 구조를 우리가 지향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태국의 하얀색, 흰색 그 코끼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고비용 저효율, 고비용 저효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태국에도 이제 국가의 왕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도 아마 왕이 있을 거예요.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왕정을 하는 건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그 이제 그 체제, 왕의 정통성 같은 거를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는데, 그 태국에서는 그 어떤 국가에 굉장히 그 공헌을 한, 말하자면은 유공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유공자에게 큰 그 공을 세운 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라든지 그런 유공자에게 그 하얀색, 흰색 코끼리를 하사를 합니다, 왕이. 근데 그 하얀색 코끼리를 하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흰색 코끼리가 어떻게 보면은 흔하진 않잖아요. 흔하진 않은데 그게 이제 흔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변종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돌연변이, 돌연변이, 그 색깔 돌연변이에 의해서 하얀색이 이제 나온 건데,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얀색 그 동물들을 신성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좀 징그럽긴 한데, 하얀색 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 무속적으로 신성시하다 보니까 하얀색 코끼리가 말하자면은 어떤 그 태국에서는 상, 우리가 장기 들 때 뭐 상, 마, 차, 포 있잖아요. 그 상이 코끼리 상자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한 그 코끼리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왕이 이제 그 코끼리의 하얀색 코끼리를 그 하사를 하면, 사실은 그 코끼리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상으로 황소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 소를 가지고 그 농사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도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태국에서는 그 그 임금이 하사한 하얀색 코끼리를 만약에 함부로 다룬다고 하면은 그 어떤 왕에 대해서 왕의 그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끼리를 뭐 일을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운반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그 뭐 이동수단, 사람이 타고 가는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왕이 하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거를 그 먹이 같은 거를 안 주고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임금이 하사 그 코끼리이기 때문에 막 그 코끼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 코끼리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것도 잘 좋은 걸로 먹여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상으로 받았는데 사실은 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 받고 싶으세요? 그런 상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 가치도 없고 오히려 그거를 계속 그 보살펴야 하는 그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그런 효율적인 상황, 그리고 고비용적인 이런 상황을 흔히 우리가 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희 스타 119 유튜브에 구독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처음 들어볼 수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얀색 그 태국의 코끼리를 그런 상황에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갑자기 코끼리 얘기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코끼리 하면 유명한 나라가 또 있죠.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세요, 여러분들? 인도가, 여러분들 혹시 인도의 영화 중에 신상이란, 정말 아까는 그 하얀색 그 코끼리를 신상 취급을 한다, 신상처럼 생각을 한다 이런 말도 했지만, 인도에서는 정말 신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이크리드 엘리펀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코끼리를 뭐 인도에서는 그 소를 신봉하잖아요. 힌두교에서 그 소처럼 그런 신봉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상이란 뜻이 아니고 정말 인간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하고 그 코끼리와의 우정,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이 동물하고 된다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집에서 그 더빙으로 그 이제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 특선 영화로 해주는 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감동받았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끼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코끼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정에 그 애기 아주 갓난 애기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제 인도에는 코브라라든지 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독사가 그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천천히 돌아가지고 그 이제 위험이 임박한 거죠. 그 아기의 생명이 그 위협을 받는 그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에서 코끼리가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그 뱀을 이제 눌러서 죽이는 그런 이제 장면도 있었었고 저는 어쨌든 굉장히 감명 깊게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중에서 제일 감명을 받았던 영화 하면은 그 인도의 신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도가 또 코끼리로 대표가 되는 나라, 물론 아까 이제 힌두교 때문에 소로도 대표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인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일단은 너무 지저분한 나라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소도 그렇고 그 이제 소의 그 배설물 같은 게 길거리에도 뭐 방치가 돼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뭐 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도 그때도 우리나라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 현대그룹은 인도에 이렇게 그 진출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주재원으로 그 인도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때문에 인도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거기서는 우리나라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돈만 있어도 하녀를 부리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또그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살기에는 또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반면에 안 좋다라기보다도 좀 저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인식이 있는 반면에 제가 좀 한 두 번 정도 인도 때문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인도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이런 것들, 천문학 이런 것들이 잘 계산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깜짝 놀랐던 거가 인도 후진국 아니었어 했는데 인도가 사실은 자동차 생산한 지가 굉장히 세계에서 아마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국으로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 과학적으로는 발전이 돼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인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제 우리 8월 달에 그 우리 증시가 그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 사태가 있었잖아요. 8월 초에. 자,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뭐 미국이 경기 침체 온다. 지금은 그런 얘기 싹 없어졌지만 그때 무슨 고용 지표가 안 좋게 실업률 이게 안 좋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엔캐리드가 정산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그 중동이 중동 위기 상황이 더 고조가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었지만 저는 이제 그 종국에는 그 우리는 파생 시장에서의 반대 매매 마진콜을 유도하기 위한 왜냐하면 제 얘기가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그런 이유들이라면은 그런 이유들이 뭐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전혀 뭐 해소된 게 아닌데 그리고 그런 이유였다면은 그게 단기에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반대 매매가 일어난 8월 6일인가 그날 이후로 해서 증시가 급하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반등 자체가 미국은 뭐 오히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에 접근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뭐 그 낙폭을 다 만회를 해서 이제 그 이제 어제 8월 30일, 8월 30
31일, 30일, 뭐 이제 매매일로 따지면 8월 30일 날 장마감에 그 월봉의 모양들이 거의 그 양전환이라든지 거의 보합까지 회복을 하고 마감이 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인도라는 나라는 오히려 그 8월 초에 있었던 그 급락 장세, 아까 그 세 가지 요인에 의한 급락 장세를 피해 갔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도 비켜간다. 누구는 세월도 비켜간다인데 정말 그 글로벌 그 폭락 장세를 피해 간 나라가 인도 증시다. 인도 증시 그러다 보니까 인도 증시가 지금 뭐 선섹스도 그렇고 그 지금 그 각종 그 지수들 인도를 대표하는 대표 지수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코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세장을 불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황소가 이렇게 치어 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불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는 그 코끼리가 대표가 되니까 코끼리 마켓이다. 코끼리 마켓처럼 코끼리처럼 거대하고 코끼리처럼 강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인도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인도 증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이 2024년이고 저희 스탁119 제가 스탁119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을 때가 2006년 말 2007년 이때가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뭐 선진국이냐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신흥국이었어요. 그냥 한국은 신흥국이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증시는 그 인도 증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증시나 그 금융위기 같은 게 와서 휘청 하더라도 만약에 인도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해 간다든지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분석을 내놨었어요. 어떤 분석을 내놨었냐면 지금 한국 증시가 좀 휘청휘청 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제 신흥국 증시고 인도 증시가 지금 저렇게 먼저 반등을 해서 최고가를 경신을 가고 있고 뭐 강세를 가져가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보통 한국 증시에는 한 6개월 정도 뒤에 비슷한 현상으로 다가오더라.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를 선도하는 증시는 인도 증시고 인도 증시가 저렇게 강하게 갈 때는 한국에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국 증시도 최고가를 경신을 하더라 이런 분석을 내놨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분석이 또 적중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분석을 했네요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연동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 이제 인도 증시가 지금처럼 또 사상 최고치 그 당시에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사상 최고치라면 또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 물론 인도 경기가 탄탄하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 보다도 이제 그 인도 경기가 그 이제 저기잖아요. 그 인구 자체도 지금 중국 인구를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 경기가 탄탄하니까 그렇게 최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그 신흥국의 인도 증시의 그 상관관계를 상실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관관계가 상실하지 않았다라면은 8월 달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치고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요독 그 한국 증시는 그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제가 그 월봉 코스피 월봉으로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엊그제 8월 30일 날 마감한 장세에서 한국 증시가 그래도 한 코스피 2,800 정도는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 못하고 겨우 2,700 정도 그 회복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과 대비해서 인도라는 증시는 그렇게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 어떤 그 글로벌 증시 상황 자체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캐리드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걸 피해가는 증시들도 또 있더라. 자,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피해가고 있는 인도 증시의 강점은 무엇인가 봤더니 외국 자본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그 내부에 있는 그 인도 내부의 자금 그리고 내부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더라.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증시는 그 외국 자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그 우리 기관들이라든지 개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수가 그렇게 증시가
좌지우지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외국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에는 아직 파생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 비대하게 파생 시장이 개설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증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국 증시가 좀 부진했던 이유, 여러분들 그 G2 아시죠? G2. 그 G2가 미국하고 중국을 G2라고 해요. G2라고 하는데 그 GDP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GDP를 사람 수로 나누는, 사람 인구 수로 나누는 그 1인당 GDP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GDP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1등이고 그 GDP만 놓고 보면 이제 그 중국이 2등이니까 그래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해요. G2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인구로 해서 미국의 GDP를 미국의 인구로 나눈 거하고 중국의 GDP를 중국의 인구로 나눈 거하고는 그 1등, 2등이지만 어마어마한 격차가 되죠.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거의 1등하고 뭐 한 20등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G2에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지만 그 1인당 GDP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중국 1인당 GDP로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더 앞서 이제 그 1인당 GDP가 더 높으니까, 자, G2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 오랜만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중국이 G2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전체 GDP 기준으로 두 번째니까 G2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G2에 들어가니까 중국은 G7에 들어가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명제입니까? 틀린 명제입니까? 맞는 명제 있죠. 틀린 명제 있죠. 자, 그 G2에 들어가는 중국은 G7에 들어가 있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셨습니까? 설마 그 맞다라고 선택하신 거 아니죠? 틀리다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G7은요. 선진국 일본 포함해서 캐나다 포함해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까지 이탈리아까지 해서 그걸 G7이라고 해요. 그 G7이라고 하니까 G7은 선진국을 대표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G2, G7 하니까 당연히 G2에 들어가는 중국은 G7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G의 의미가 뭐 그레이트 아니면 GDP 막 이런 그 G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룹 집단이라고 할 때 그 G예요. 그래서 G2 하면은 그룹 2에 해당된다. 그냥 그 전체 GDP 가지고 두 개를 따졌을 때 그 두 회사를 저희 두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G7은 또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선진국에 들어가는 G7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밑에 G7까지만 해놓으니까 7개 그 국가들만 이렇게 서열화가 또는 이렇게 아주 집단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준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나온 것이 G20, G2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G20 중에서도 또 뭐 50보, 100보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왕이면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누가 50보, 100보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너네 둘은 어차피 50보, 100보야. 이렇게 뭐 그 도진, 개진 이런 얘기 있잖아요. 50보, 100보야 얘기하니까 50보, 100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100보 할 거야.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G7 이하의 G7 이하의 G10까지 G20까지 있어요. 이제 그 국가들 중에 한국이 들어가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G10 중에서는 그 G7에 가까운 G10이 한 G10 안쪽으로 뭐 9위, 10위, 8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높은 그 순위에 들어가 있는 그 국가고, 뭐 이제 G20까지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나라들이 G20에 들어갈까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또 뭐 그 예전 터키, 티르키예라고 하죠. 티르키예 이런 나라들도 다 그 G2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며칠 전에 그 코스피 월봉이 2,800까지 정도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죠.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또 아쉽지만 그래도 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9월 장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장마감 방송에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G20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G20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렇게 그 월봉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8월 초에 급락 직전 수준까지 회복 못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거의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코스피가 2,800 수준까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되어야 된다. 그게 베스트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우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던 것처럼 또 S&P 500이 거의 뭐 8월 폭락 지점 그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 그렇게 회복이 빨리 만회가 됐던 것처럼 그 G20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만회가 됐더라. 자, 그런데 왜 한국만 유독 한국이 그 20개 국가 중에서 그 8월 달 낙폭을 그 만회한 순서대로 봤을 때 한 18위? 18위 정도 거의 꼴등 수준으로 만회를 못한 국가예요. 한국이요. 자, 그럼 이 한국의 증시가 왜 이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한국처럼 그 만회가 좀 잘 안 된 국가 물론 이제 물론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최대 낙폭을 기록하지도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 8월 달에 그 주가 변동률, 주가 하락률로 따졌을 때 한국하고 비슷한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역시 중국의 영향력, 중국 증시가 지금 2,800선을 그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번 그 1, 4분기에 경기가 좀 막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2, 4분기 이후부터는 뭐 소비가 생각보다 안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프라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소비 진작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중국 증시가 뭐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도 역시 주가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떤 선진국들에 비해서 G20 안에 들어가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8월달 낙폭의 회복 속도가 좀 늦어졌더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증시의 전반적인 특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흐름, 전반적인 트렌드를 감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인식을 하고 있고 모든 게 피부가 먼저 느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즉각 우리가 좀 그 상황적으로 그 어떤 분석을 할 때 그런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도 반영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중국이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도 역시 미국이 그 8월달 낙폭을 만회한 것만큼 그 비례적으로 같이 만회하지는 못한 부분은 역시 중국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그렇게 다 회복을 했지만 유독 회복을 못한 지수가 있잖아요. 그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니까 한국 코스피의 월봉 차트하고 비슷하더라. 제가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에서 보여드렸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한국은 반도체 국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으로 회복을 못하니까 코스피가 8월 월봉이 2,700 이하에서 반등한 그 정도에 머무르는 거에 우리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만족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9월달 이후 4, 4분기 장세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드려본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그 다우지수나 S&P 500이 치고 나가게 되면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지수 점령 그 속도에 있어서
S&P 500이나 다우가 조금 빠른 경향이 있죠. 조금 늦게 움직이는 순서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순서로 움직이니까 어쨌거나 다우 지수가 신고를 8월 달에 오히려 신고를 경신했다. 이 얘기는 어떤 그 출발선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좀 늦게 움직이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의 방향성도 그렇게 회복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 한국 증시도 연동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회적인 요소로서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인도 증시 얘기했는데, 자,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사상 최고, 그 코끼리 마켓이라고, 코끼리 마켓이라고 했죠. 그 엘리펀트 마켓, 그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데, 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그 현대차가 대형 호재가 있었었죠. 그때 28만 원, 이렇게 29만 원 갔을 때, 그때 대형 호재가 무엇이었습니까? 현대차의 인도 현지 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 상장을 시켰는데 그 상장시켰을 때 시가총액이 인도 그 법인 상장시킨 그 지분을 현대차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가총액이 몇십 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에 지금 한 50조대에 머무르는 시가총액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도 증시하고 관계해서 이런 한국 증시에 인도 증시가 그렇게 강하게 간다라는 거를 인도 증시 강하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옛날하고 다르게 인도 증시 신흥국 증시 강한데 코스피하고 연동 관계가 없네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참 우리 현대차 같은 종목들 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CJ,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이 인도의 현지 법인들을 상장을 시키고 있지. 그렇게 상장을 시킨다라면은 거기에서 그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는다라면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증시 그 기업들에게는 언젠가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 여러분들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 주식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개별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 한국 증시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뭐 제가 그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형주들 중에 오히려 주가가 탄력적으로 단기에 회복하는 2배씩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비단 그런 종목들 이외의 종목들도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왕에 그런 종목들 들고 계시다라면은 끝까지 물론 이제 그 종목들이 뭐 항상 몇 년 동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순이익이 몇 년 동안 계속 나고 있고 배당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라면 더 좋겠죠. 그런 종목들은 한번 매달려 있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그 코스피가 그 월봉이 양봉 전환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추가적으로 2,800까지 폭락 직전 8월 폭락 직전까지 회복하는 거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그 최근 8월 그 하반 그 기간에 한 2주에 걸쳐진 매매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제가 여러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거는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는 그 구간에서 움직인 저점과 고점 구간 그 횡보 말하자면 다른 그 시쳇말로 해서 제가 개걸음 장세라고 했죠. 크랩 장세. 그런 장세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추가 상승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굉장히 큰 그 매크로에 있어서 메가 이슈가 되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제 뭐 그게 뭐 소문난 잔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큰 하나의 피벗이 9월 달에 이제 벌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반향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금리가 변화가 된다라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 변화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그게 이제 결국에 달러의 인덱스로도 연결되고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라면은 어쨌거나 한국에 원하는 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한국 증시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 증시 어쨌든 기업들 순이익 괜찮거든요. 그럼 이제 또 순이익 괜찮으면 배당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즌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니까 저하고 같이 뭐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설령 분석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 분석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응을 제대로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그런 전술 이런 걸 다 잡아드리고 전략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에 그 전화번호 제가 깜빡 한번 해볼게요. 010-6656-9502 010-6656-9502로 연락 주셔서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요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요즘 그 여름에 굉장히 덥기도 했지만 또 시장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특별히 우리 스타119 유튜브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저희 그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그냥 썸네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려라. 그냥 그거 보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만 듣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가자. 급하게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쨌든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증시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그 조회수도 많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오늘 주말 방송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이렇게 그 쉬는 날까지 나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과 그래도 소통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고 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도 안 누르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냥 그 다음부터 누르시면 안 돼요.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가 되니까 그리고 내용이 오늘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9월달 내일 첫 월요일에 더 좋은 장세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